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짬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 복습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1, 2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문제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본 강의를 정확하게 들으셨다면 실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처음 하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 문제들 여러분들 기출 문제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됩니다. 점점. 여러분 작년 32회 때 12문제가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31회 때는 여러분 15개가 박스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박스 문제를 꼭 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한두 개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다는 그런 취지로 좀 복습을 해주세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10월달 시험장 가기 전에는 이 내용들을 다 숙지를 사실은 하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개씩이라도 이렇게 복습을 해서 자꾸 익혀두시라는 의미로 가볍게 아는 지문들만 좀 기억을 한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번 듣고 이번에 모르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3월, 5월, 6월에도 아마 들어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6회로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예치제도, 그 다음에 중개보수 포상금. 자, 시험에 매번 나오는 단원들입니다. 자, 이 부분 몇 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25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이건 법조문을 그대로 이 박스에 넣는 거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정확하게 제가 천천히 체크를 해드렸듯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자, 조문을 볼까요? 기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땡땡 전이라고 그랬죠. 전. 자, 전에 일정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뭐요? 이전 의뢰인이요, 취득 의뢰인이요. 여기는 취득 의뢰인. 하고자 하는 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하고입니다. and. 그리고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등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해서 이 조문은 10번 읽으셔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응용해서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다. 자, 중개 완성은 뭐라고 그랬죠?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작성하기 전, 즉 중개 완성 전,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할 때 뭐예요? 매매계약서 쓰기 전에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그 부동산에 대한 뭐예요?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나서 내가 사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쓰잖아요.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당연히 계약서 쓰기 전 이것을 법적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야? 중개가 완성되기 전.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당해 중개대상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었죠. 취득 의뢰인이냐, 이전 의뢰인이냐. 자, 매도자는 소유권을 이전하니까 매도자를 이전 의뢰인. 매수자는 뭐예요? 그 집을 사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니까 뭐예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 집을 살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지. 그러니까 매수자에게 설명을 해야지. 매도자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 의뢰인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에게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을 제시하고 동시 동작으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하거나 이렇게 해서 틀리게 이미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등기부 같은 걸 보여주면서 매수자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 해서 여기가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입니다. 자, 이 지문 잘 정리를 해 두십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까요?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서식에 관한 내용으로 타당한 것을 골라보세요. 자, 이건 기출 문제라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뭐예요? 금방 1번 지문에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설명한다는 의미고, 설명서는 어떻게 되죠? 매매계약서를 쓰고 나서 완성 후에 세부를 작성해서 쌍방교부한다고 그랬죠. 이걸 동시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타당한 걸 찾아보세요. 자, 확인 설명서는 그랬죠. 이 서를 주의하셔야 돼. 설명서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이게 틀렸죠. 여러분, 우리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 이런 것들은 뭐야? 국토교통부 장관, 즉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진 법정 서식이 있다고 그랬죠.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서식을 법정 표준 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돼요. 그 사용할 필요는 없다. 틀렸습니다. 니은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한 부를 보존해야 할 기간은 3년이다. 맞네요. 자, 확인 설명서는 세부 작성해서 매도자 매수자에게 한 부씩 주고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보존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거래계약서는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래서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은 지금 맞는 얘기죠. 니은번이 디귿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 틀렸어요. 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법에서는 의무와 재량을 꼭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법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만 재량인 그 경우에는 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법조문에 아까 1번 지문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이 설명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적 의무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야? 설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이 됩니다. 따라서 디귿번 보세요. 확인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바로 틀렸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재량,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무. 꼭 기억하세요. 니을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나왔죠. 서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항상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자, 이것도 틀렸어요. 항상이 아니죠. 자,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항상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어느 때만 한다고 그랬죠? 자기가 당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 즉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소속공인중개사가 또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했다면 그 작성을 잘못했다. 그거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기가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서명 및 날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틀렸어요. 미음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사항에는 벽면, 바닥면, 토배 상태 그 다음에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이 포함된다. 자, 미음번은 권리 이전이 이게 틀렸습니다. 이걸 권리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라 그래요. 자, 여러분 세법을 공부하셨잖아. 매도자가 내는 세금, 즉 권리 이전 의뢰인이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죠. 근데 매수자가 내는 세금은 취득세 아닙니까?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따라서 지금 확인 설명할 사항에는 9가지가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한 벽면, 바닥면, 토배 상태는 설명을 해야 돼요. 그 9가지 포함이 되는데 조세에 대해서는 매수자에게 설명하니까 이전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라고 해야 됩니다. 매수자에게 설명하니까. 그래서 이전이 틀려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맞는 것은 니은번 하나 맞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지문 여러분들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의문이 가는 게 이 5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5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주기급 보라는 의미에서 1월 달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타당한 거 뭐라고요?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법정 서식을 사용할 필요 없다. 틀렸죠?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는 보관이 3년이다. 니은번 맞죠?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면 틀렸죠? 재량이다. 이렇게 해야 되고 니을번 확인설명서에 소속공인중개사는 항상 서명 날인 항상이 틀렸죠? 소속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당해 업무를 수행했을 때만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음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할 사항은 뭐요? 9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벽면, 바닥면, 토배는 있지만 조세는 이전 관련 조세가 아니라 뭐요? 매수자가 되는 취득 관련 조세.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이 사항들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필수서에 3개를 비교해 놓은 거 기억나나요? 전속중개계약서는 7가지를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지금 확인 설명할 사항은 9가지.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는 또 9가지. 그것이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그 부분을 자주 보셔야 되겠다. 그걸 제가 지금 방향을 제시해 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거래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여기는 거래계약서입니다. 이제 여러분 거래계약서는 뭐예요?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를 거래계약서라 합니다. 우리는 중개계약서로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하고 구별을 하고 그랬죠. 자, 틀린 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완성한 경우 반드시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관하라고 그랬죠? 5년 보관하라 했잖아. 그래서 반드시 작성해야 돼. 이게 민법하고 헷갈려서는 안 돼요. 2번 현행법상 거래계약서 법정서식은 법정서식 제정되어 있지 않다. 맞습니다. 우리 법 26조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드시 법정서식을 만들어서 권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법정서식을 만들어 있지 않다. 이 지문도 자주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자, 맞는 얘기고요. 3번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일단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똑같은 지문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당해 업무를 수행했을 때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4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즉 매도자,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라고 그랬죠. 다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여러분들 전자계약서를 말한다고 그랬죠. 앞으로. 그러면 그 센터에서 보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 문장도 작년 32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일단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는 공시지가, 중개보수 및 실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가 포함된다. 일단 답은 5번이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나요? 이것은 확인 설명할 사항, 아까 1번 문제에서 본 9가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은 5번 지문은 몰라도 되지만 1, 2, 3, 4번 정도는 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5번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전속중개계약서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7가지 정보 공개하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앞자를 떼었죠? 물벽, 수도, 공공, 소금이었죠. 거기에서 7가지.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할 사항 9가지. 물벽, 수도, 공공, 소금에다가 뭐요? 중개, 보수하고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만 합치면 9가지가 되죠.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3월 달에 다시 한번 보면서 외우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답은 5번인데 1, 2, 3, 4번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자, 이 부분도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년에 오픈해 가지고 사고를 쳤다. 중개사고를. 그러면 손해배상에 관한 이 법조문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자, 정리를 해볼까요? 틀린 거.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종의 뭐예요? 보험을 들으라고 그랬죠? 그 보험은 크게 종류가 보증보험, 그 다음에 공제가입, 그 다음에 공탁.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된다. 그대로 기억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뭐예요? 이 보증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나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뭐라 하겠죠? 전액을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개업공인중개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타인을 위한 것이지 개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미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장소 제공, 자, 중개행위장소 제공을 하여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중개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다는 거죠.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을 입혔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있다. 맞는 문장이죠. 이거 조문 자주 나옵니다. 30조. 그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장소로 빌려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빌려줬다가 거기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무과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도 기억하시고 장소 제공죄 맞는 얘기예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게 틀렸네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 설정을 만약에 1억만 했다. 여러분 개인들은 뭐요? 1억만 설정해도 중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피해를 2억을 입혔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설정한 보장금 1억 한도로만 책임을 지나요? 아니라 그랬잖아.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발생시킨 전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틀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하셔야 되고 보증기관은 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설정한 한도에서만 보증기관은 책임을 진다. 그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 이게 시험에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많이 나와요. 무상중개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내년에 오픈해서 공짜로 중개행위를 해줄 바에는 하지 마라 그랬죠. 왜? 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되고 등기부 떼야 되고 여러분 계약했다가 잘못되면 손해배상 책임 타지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이 뭐예요? 공짜로 할 바에는 하지 마라. 자, 그래서 4번도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뭐예요? 에스크로우와 유사한 제도라고 그랬죠. 학계론에 공부하는 에스크로우 또는 이걸 예치제도라고도 합니다. 자, 틀린 것은 자, 일단 1번 지문은 처음 공부하는 분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여러분들 예치 명의자 누구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거냐 예치 기관 어디다 맡길 거냐 그 다음에 매도자는 뭐예요? 그 돈 찾아가려면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랬죠? 그럼 보증서 발급은 어디냐 그거 앞자 따졌듯이 이것은 단수남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예치 명의자 통장을 누구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개설할 거냐 명의자가 나오면 뭐라고 했죠?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공신
보전체. 자, 예치 명의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공신 보전체 이렇게 해야 돼. 예치 장소는 어떻게 됐죠? 예치 기관은 금, 공신 이렇게 올라있죠. 그래서 예치 장소는 금공신, 예치 명의자는 은공신 이렇게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1번 질문 한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 잔금도 기억을 하겠죠. 예치할 수 있는 돈이에요. 우체국 거기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상 채신관서 명의로 자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명의에서 꺼내야 돼요. 이게 통장 개설 명의자란 뜻이야. 즉 예치 명의자. 아까 뭐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 공, 신, 보, 전, 채신관서 있잖아요. 여기까지 맞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면 이게 예치 장소죠. 예치 장소는 뭐였죠? 금, 공, 신, 등 이렇게 올라 있잖아. 이 금융기관이 여기 있잖아요. 금공신. 그래서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예치 명의자와 예치 장소를 풀어서 지문을 만든 거예요. 맞는 문장입니다. 권고할 수 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 지출 관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 예금 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 바로 틀렸네요. 답은 2번. 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는 개업공인자 의무가 있었죠. 그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뭐예요? 통장을 따로 개설하라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사무소 수입 지출 관련 통장 거기다가 예치하면 안 되고 분리 관리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따로 개설해라. 또 하나는 뭐예요? 예치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하지 마라. 그걸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합니다. 그 답은 2번. 개업공인중개사 예치된 계약금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무단으로 인출하면 처벌됩니다. 4번. 3.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을 포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계약금 등 예치 기관이라고 나오죠. 아까 기관은 뭐라고 그랬죠? 금, 공, 신. 그러면 공제사업자 맞잖아요. 공제사업자 협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우리 공인중개사협회. 그래서 기관이 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예치 명의자 나왔네요. 예치 명의자는 뭐야? 은, 공, 신, 보. 보험회사 있네요. 전체. 자, 그렇게 외워버리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장소. 일단 그게 외워지면은 이 문제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정리하시고. 자, 6번 문제 갈까요? 이제 중개 보수 한도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우리가 중개 보수 매년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또. 그럼 올해는 반드시 나오겠죠? 자, 틀린 것은 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 중개. 자, 분양권 수수료 계산 공식은 뭐였죠? 자,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이미 틀렸죠. 자, 분양권은 프리미엄을 뭐요? 기납입금. 그러니까 분양받은 자가 현재까지 냈던 납입금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산해야지 총 분양가에다 합산하면 이건 초과 수수료가 돼버려요. 그래서 처벌되기 때문에 일단 1번은 답이 되죠. 틀렸고 2번 교환은 뭐라고 그랬죠? 큰 가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소유권을 맞바꾸는 계약이 그 아파트와 단독을 바꾼다. 교환 나오면 큰 중개 대상물 가액. 이것은 조문만 그대로 나오니까 큰 가액에다가 요율을 곱해 양쪽에서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매매만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 기억나나요? 자, 동일이 몇 번 나와야 된다고? 3번 나와야 돼요. 의미가. 동일한 중개 대상물. 동일 당사자요. 동일 당사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계약이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이때는 매매만 받아라. 그러니까 동일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을 동일한 당사자 A, B가 동일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썼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도자가 집을 팔고 그 집에서 새 사는 경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매만 받아야 됩니다. 임대차는 받을 수 없다요. 맞는 얘기고. 4번.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 약정. 자,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맞는 얘기죠. 자, 우리는 보수가 초과했다면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초과된 것만 무효다. 자, 우리는 일부 무효라고 그랬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는 문장. 그 다음에 5번.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죠. 그러면 당연히 주택 외로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중개보수는 이원화되어 있죠. 주택에 대한 보수와 주택 외의 보수로 있는데 이런 경우는 중개대상물이 겸용주택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1, 2층은 뭐 상가고 뭐 3층은 주택이다. 또는 1층이 상가고 2, 3층이 뭐 주택이다. 이렇게 겸용 건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수수료를 주택으로 받을 거냐 주택 외로 받을 거냐 할 때는 면적으로 따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면적이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받아야 할 거고 여기처럼 미만이면 반대로 받아야 되니까 주택 외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겸용 건물은 주택 외가 크면 주택 외로 받고 주택이 크면 주택으로 받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면적이 큰 걸로 받는다. 그 답은 1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죠. 자, 7번 문제 하나 볼까요? 다음 중 우리 법의 실무교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실무교육에 받아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걸 찾으라 했어요. 이게 실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를 찾아라. 여러분들 우리 법에는 교육 규정이 4가지가 있었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예방교육. 특히 여러분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잘 기억해야 되고 거기서 특히 실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자세히 본강의때 설명을 했고 이 박스만 알아버리면요. 여러분 실무교육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대상이 정리돼요.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것은 1월달, 2월달에 알아두면 좋고 아직 이해가 안 되면 3월달, 4월달에 다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정리하면 됩니다. 자, 볼까요? 실무교육 안 받는 자 찾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무교육은 뭐예요? 일단 분사무소 책임자는 받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을 볼까요? 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임원. 디귿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임원이에요. 자, 우리는 뭐라 했죠?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원 임원은 전원이 받으라 했잖아. 그래서 사원 임원 중에는 3분의 1 이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이 그러면 3명 중에 1명이 자격증이 있고 2명은 없다. 그래도 법인은 설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실무교육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원임은 전원이니까 자격증이 있냐 없냐는 따지지 않고 사원임원은 모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 니은, 디귿은 다 실무교육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개인계공의 소속공인중개사. 여러분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속공인중개사는 다 받아야 돼요. 결국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4개는 다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미인번 폐업 신고 후 다시 재등록을 한다. 그럼 폐업하고 1년 이내에 재등록하면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개월이 지난 뒤에는 이자가 재등록하면 안 받게 되죠. 1년 이내니까. 1년이 넘으면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보조원은 당연히 직무교육 대상이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미음, 비읍 2개가 답이 되죠. 해당되지 않는 자는 미음, 비읍 2개고 해당되는 자는 4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 실무교육은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법인의 주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계약서를 쓰는 대표자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반드시 실무교육 대상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임원은 전원이 받아야 되니까 자격증이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자격증 있는 소속공인중개사 이런 거 다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7번 실무교육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8번 문제를 하나 볼까요? 우리 법의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냐? 자, 우리가 47조에 가면 이 수수료 규정이 나와요. 조례에 따른 수수료 이것을 묻는단 말이죠. 이건 자주 나오니까 또 이거 역시도 여러분들 6개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조문에 나온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서에 보면 딱 제가 박스로 정리해 드렸죠. 그걸 자주 보라는 의미지. 여러분들을 어렵게 내려고 박스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자꾸 들어보셔야 돼. 자, 대상자는 몇 개냐 그랬거든요. 이런 분사무소 설치 신고. 당연히 여러분들 수수료 내야 돼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 이제 돈 버니까.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신고 확인서를 잊어버렸다. 재교부할 때 또 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신고 때 내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때 내고 이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할 때 내고 그 다음에 등록증 잊어버렸다가 재교부 때 또 내고 이렇게 그 다음에 휴업은 안 내고요. 리을번 등록증 재교부 금방 얘기했네요. 내라. 그 다음에 미음번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처음 교부받을 때 첫 교부 때는 응시수수료 28,000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첫 교부 때는 안 낸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자격증을 분실했다가 내가 재교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종이값 내야 한다고 그랬잖아. 재교부 때는. 그래서 첫 교부는 안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답을 먼저 찾아보면 기역번, 니은번 2개, 휴업은 안 내고 니을번 3개 내야 되고 그럼 3개가 답이니까 답은 이제 3번이고요. 자, 수수료 부분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분사무소 신고 때 내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때 내고 그 다음에 중개업 등록 때 내고 등록증 재교부 때 내고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때 낸다. 이렇게. 그러나 휴업이라든지 여러분들 자격증 처음 받을 때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례에 따른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내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는 것을 47조를 외우고 거기에 안 나온 것은 다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도 앞으로 우리가 3월에 다시 한번 정리할 때 또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마지막 문제죠. 자,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작년에 포상금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러분 포상금은 일단 사유가 늘었죠. 작년부터.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했다.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일단 틀렸네요. 자, 여러분 포상금 대상은 어떻게 돼요? 부정등록. 부정등록은 뭐예요? 자격증을 이조해서 등록한 사람 포상금 대상에 들어가 있죠. 또 하나는 뭐죠? 무등록. 아예 등록 안 한 사람. 당연히 포상금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정등록하고 무등록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 부정등록은 서류를 이조해서 등록했단 말이죠. 이것도 포상금 대상이고 무등록업자도 포상금 대상입니다. 일단 그 다음에 포상금은 요건이 어떤 경우에 주느냐 자주 물어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자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지급한다. 틀렸죠. 이런 불기소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라 해가지고 검사가 기소할지 말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은 통상 우리가 무혐의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혐의를 받는 자를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해 봤더니 전혀 혐의가 없다. 이때 이제 불기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혐의 처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은 안 줍니다. 혐의가 없는데 왜 줘요? 오히려 신고한 사람이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어느 때 준다고 그랬죠? 검사가 기소했을 때, 즉 공소 제기 또는 혐의가 있는데 기소 유예를 해놨죠. 기소 유예는 언제든지 또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혐의가 있다는 공소 제기와 기소 유예 이 경우에 하나에 주는 거고
무혐의 상태이기 때문에 불기소는 안 준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형사소송법 얘기니까 그것만 딱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만약에 검사가 공소제기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무죄가 나와버렸네. 재판을 했는데. 그래도 주의 안 돼요? 우리는 공소제기하면 주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유죄 무죄는 따지지 않고 준다.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 자,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공동으로 손잡고 왔다고 그랬죠. 두 사람, 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포상금을 주나요? 균등 배분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두 사람이 손잡고 왔다면 1인당 50만이 아니라 50만 원을 가지고 25만 원씩 나눠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왔다면. 그 균등 배분. 그래서 1인당 50만 원 틀렸어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이네요. 자, 2건이라는 것은 별건 접수.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여러 사람이 신고를 왔는데 시차가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균등해서 주는 게 아니라 최초자에게만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균분이 틀렸습니다. 이때는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5번 등록 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된다. 자, 5번만 맞게 되네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 포상금은 등록관청에서 준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준다 하면 이것도 틀리고 그 다음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결정일 이걸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건 또 틀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체크해 놨다가 잘 보셔야만이 모의고사도 대비가 되고 실전에 가서도 고득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 문제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9번 문제 포상금도 자주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십니다. 자, 우리는 부정등록, 무등록 포상금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시체방 이렇게 외웠잖아. 시체방 표시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무등록, 부정등록,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 그 다음에 시체방 표시 그렇게 외워버리라고 그랬죠. 그게 대상이고 포상금은 어느 때 준다고요?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 유예. 이건 혐의 있음 처분이니까 하나여 준다. 그거 기억하라겠죠? 여기서처럼 무혐의 불기소는 안 준다. 그 다음에 유죄 무죄는 따지지 않고 준다. 그 다음에 3번. 두 사람 이상이 공동신고했을 때는 뭐라고요? 균등 배분한다. 4번처럼 하나의 사건을 2건 별건으로 시차를 두고 오면 누구만 준다? 최초. 포상금은 누가 지급한다? 등록관청에서 지급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6회 문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